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취득 시,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보유했을 때, 양도했을 때를 그냥 개괄적으로 한번 딱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각각의 그 포지션별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주택이면 주택에 대해서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될 거냐, 그 중에서 혹시 비과세나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 상가 부분 뭐 이렇게 정리를 계속 마찬가지 순으로 취득했을 때, 보유했을 때, 양도했을 때 이렇게 해서 각각 그 물건별로 한번 이렇게 뜯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취득 시의 세테크입니다. 그래서 취득이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취득은 일단 정해져 있는 포맷은 4개입니다. 매매, 이렇게 내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해서 사는 거를 말하죠. 사는 거를 매매라고 해서, 매매는 이제 신규 취득의 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축, 없는 거를 짓는 거죠. 없는 거를 만드는 거죠. 이 부분은 신축 부분도 하나의 취득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 내가 갖고 있는 땅하고 B가 갖고 있는 토지하고 서로 바꾸지 않을래? 그래서 서로 바꾸는 거예요. 서로 바꾸는 거는 나는 하나가 양도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새로운 취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부분도 하나의 취득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증여, 이렇게 되겠죠. 상속증여는 무상으로 받아오는 행위예요. 무상으로 그냥 포괄승계를 받아오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취득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정의는 이렇게 내놨습니다. 대가를 지급을 하거나 그 다음에 대가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무상으로 받아오는 부동산을 전체적으로 갖고 오는, 나의 명의로 갖고 오는 이런 행위들을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관련된 제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제도는 이렇습니다. 우선은 지금 취득과 관련되어 있어서 총 4개의 제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실명제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기과열지구.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거래가액 신고. 네 번째는 실거래가 등기. 이렇게 4개의 큰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명제는 실소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실명제 자체를 거슬렸을 때 그때는 이제 과징금이 나오죠. 과징금 자체는 부동산 가액의 3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명의도용 뭐 이렇게 해서 실명법들을 만들면서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30%까지 과징금이 나오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형사건도 지금 가능한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투기과열지구죠. 투기과열지구는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분양권을 전매를 제한한다든지, 그 다음에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나온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기에 하나에 해당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역조합원이 제한이 됩니다. 지역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다른 도에 살다가 여기 지역조합원이 될래라고 해서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죠. 투기과열지구로 되어 있는 상태이면 그 지역에서 몇 년 동안을 살아라라는 거죠. 그래야지 지역조합원의 자격을 두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제 도정법을 따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도정법상에서 보면 살지 않으면 그냥 현금으로 정산을 해줘 버립니다. 특히 뭐 보통 보면 한 1년 정도죠. 1년 동안 거주를 하지 않고 거기서 있다가 분양을 받는다든지 분양권을 받는다든지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쫓아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지금 성남 쪽에 거기 중원구청인가요? 그쪽 쪽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실제로 본인이 하나의 지분을 취득을 했는데요. 주민등록 자체를 늦게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약 한 2달 차이로 지금 조합원 자격을 못 받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속 해석을 내려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못 받는 분들이 약 한 1,200명에서 1,300명 정도 되나 봐요. 그분들이 집장 소송을 하자. 실제로 따져보면 나는 주민등록 표만 좀 늦게 옮겼다. 대부분은 다 그런 거예요. 하지만 실제 여러 가지 거주 상황이라든지 거 따져보면 거기서 거주를 안 한 사람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대거 탈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계속 서로 이제 옥신 조합원이랑 구청이랑 계속 이게 옥신각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투기과열지구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투자하실 때는 이 부분이 반드시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대출 제한들입니다.
대출 대안들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DTI, 뭐 LTV 이렇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조항들을 여기다가 심어놔서 그 부분이 넘어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서 살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주택 투기 지역이에요. 주택 투기 지역은 지금 현재 어디 돼 있나요?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주택 투기 지역으로 지금 고시가 된 곳 세 군데. 첫 번째는 강남 3구입니다. 강남구, 서초구, 그 다음에 송파구 이 세 개입니다. 세 개가 지금 주택 투기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택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거래가 신고를 내가 취득했을 때 그 취득 신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 투기 지역 대해서 한번 그 과징금 부분은 나와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실거래가 그 신고 제도하고 그 다음에 신고 의무 위반했을 때 불이익을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제일 마지막 편에 있을 거예요. 마지막 보셔도 되시고요. 요거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목적은 이거예요. 이중 계약서를 작성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를 지금 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 시기는 2006년 1월 1일부터 계속 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액은 실질 거래가액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신고 장소는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청에 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시군구에 혹시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맨 끝자락에 보시면 이렇게 편말이 나와 있을 거예요. 부동산 그 실거래가 신고처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내가 이거 신고했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도장 같은 거 하나 땅 찍어줄 거예요. 예. 그다음 사후관리는 허위 신고 여부를 검증을 하고요. 가세 자료로 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세 자료는 만약에 신고 자체가 저게 허위로 됐다 할 경우에는 저 자체를 확인을 꼭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들도 있겠죠. 실거래가 신고를 했는데 처음에 계약을 하다가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들도 있죠. 네. 계약금 받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채무 불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됐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시더라도 추가적으로 내가 계약을 다시 해서 다시 신고하게 되면 그 전에 신고한 부분 없어집니다. 없어져서 그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예, 보통 위반은 세 가지죠. 무신고나 허위신고나 그 다음에 지연신고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하면 되겠죠.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중개업자. 근데 만약에 중개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업자는 중개업법에 의해서 본인이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중개업법에 의해서 이제 만약에 법무사가 끼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겠죠. 중개업자가 없고 그럼 법무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그렇게 지금 제도를 보완해 놨습니다.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3배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이게 과세가 안 되다가 지금 2009년도 12월부로 이제 전산이 다 넘어가면서요. 이제 과세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몇 군데는 지금 요거 신고 안 했다고 해서 취득세의 3배가 실제로 과세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가 3배의 과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세된 걸 갖고 그걸 갖고 나중에 양도할 때 그 비용으로 인정받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 그게 문제겠죠. 돈은 냈으니 어차피 걸려갖고 돈은 냈잖아요. 그것을 나중에 양도소득세 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냐. 그런데요, 죄송하게도 그렇게 낸 가산금에서 내는 중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고는 좀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중개업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거짓 기재를 하시거나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있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6개월 이내에 자격정지를 먹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주변에 보시면 가끔씩 이렇게 용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 경우는 제가 마지막 30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요. 그 과태료 처분은 한계가 지금 없죠.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매기는 대로 그대로 내시는 경우들도 대부분입니다. 실제는 이게 보통 보면 여기 취득세 3배 중과 이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3배까지는 매기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뭐 2배, 1배 이렇게 해서 매겨서 그렇게 합의로 보는 경우들이 되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셔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실거래가 등기는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등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거래가 등기 제도는 이게 이제 2007년도부터 생겼었죠. 예. 그래서 저희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법인에서 이 용역을 발주를 해서 실거래가 자체를 그 이때까지는 계속 기준시가로 신고를 해왔는데 그 부분이 등기에 안 올라가다 보니까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화 방안을 한번 용역을 내보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 법인에서 이거를 올렸습니다. 실거래가 쪽을 등급에다 좀 표시를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던졌는데 그게 채택이 됐어요. 채택이 돼서 만인의 지금 원수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 저거를 저기다가 표시를 해서 그렇게 하느냐. 보통 보면 제일 그 막막한 부분이 이거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파는 곳들이 있죠. 땅 이렇게 쫙 잘라서 파는 곳들. 그 경우 이제 기획부동산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기획부동산 땅들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잘 보면 거기도 옥석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렇게 팔 때 보면 같은 집원에 쭈르르 나중에 딱 떼보면 얘는 또 비슷한 넓이에 얼마는 평당 20만 원 주고 B라는 사람 평당 30만 원 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실거래가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조금 그 사업하는데 좀 무리가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들 하시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투명도를 따져봤을 때는 시가가 이렇게 등기부에 기재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저희가 의견을 냈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채택이 되는 바람에 좀 많이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왜 그런 걸 내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취득할 때 관련된 제도는 이렇게 4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좀 많이 아시겠지만 DTI하고 LTV 조금 뭐 한번 정리하시고 그렇게 가시죠. DTI는 Debt to Income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이게 번역을 하게 되면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요. 좀 번역이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나의 소득 대비를 해서 부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 부채니까 그러니까 산식을 보시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총소득이 나오겠죠. 총소득 중에서 내가 이자를 상환했는 대출 원리금액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것이 DTI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일반적인 수도권 그 강남 3구 같은 경우에 DTI가 지금 몇 프로인가요? 지금 40%로 되어 있죠.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테크 서적에서도 부채 비율을 40%로 넘기지 마라라고 이렇게 보통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재무 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부채 비율은 40%를 넘기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40%가 여기서 대부분 나오신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그 연소득이 5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 5천만 원 되시죠. 만약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총소득이 5천만 원이다. 내가 이제 연봉을 딱 받는 것을 따져봤을 때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의 40%는 2천만 원이 되시죠.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을 다 따져봤을 때 내가 2천만 원에 넘으면 이만큼 대출 자체를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원리금에 대한 이자가 원금하고 이자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대출 전체적으로 다 따져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대출을 좀 늘릴 수 있을 거냐라는 걸 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4가지를 한번 봤습니다. 어차피 빌리셔야 되잖아요, 대출을. 근데 DTI 때문에 못 빌려요. 그게 오면 좀 요 전략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우선은 그 대출 규모를 조금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출 규모를 올리신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쓰지 않는 마이너스 대출들이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대출 있죠. 그 마이너스 대출 자체를 다 빨리 지워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DTI 할 때는 이 원리금 상환 중에서 여기 그 마이너스가 있다 할지라도 마이너스 부분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카운터가 되세요. 프로그램에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이 대출 규모를 올려주실 때는
마이너스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리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자 자체가 높게 되면 이거 자체가 점점 더 내가 빌릴 수 있는 대출 부분이 점점 더 줄어들겠죠. 그럼 이자를 자꾸 줄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얘기는 대출 기간을 늘려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대출 기간을 길게 하게 되면 일단 길게 해놨다가 나중에 가서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길게 하게 되면 이 DTI 적용 부분에서 아무래도 대출 부분의 금액이 점점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DTI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에 대한 거예요. 담보대출. 그래서 보통 보면 여러분들이 담보대출을 해서 DTI 적용돼서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신용대출 더 받으세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신용대출. 신용대출 부분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럼 신용대출을 좀 많이 받으시려면 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페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들 같은 경우 신용대출을 좀 받으시려면 소득을 좀 현실화 시켜주시면 신용대출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사업자들은 번 거 대비 소득세를 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많이 소득을 낮게 신고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소득 자체를 조금 높게 올려주시면 대출 부분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DTI 적용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분명히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이 소득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LTV는 뭐죠? 맞다. 론 투 밸류 레이시오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 대 대출 이렇게 되는 거죠. 가치 대 대출. 그래서 보통 보면 여기는 소득을 지금 묶어놨잖아요. 소득. 그래서 소득이 높아요, 사람이. 소득이 높아서 거기에 40%만큼을 받을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러면 부동산을 투자할 때 그 자산 가치 부분을 다시 또 묶어 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돈은 많은데 자산 가치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냥 계속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소득을 한번 묶어 놓고 그 다음에 밸류, 이 자산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묶어 놓은 게 LTV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LTV 자체가 지금 보통 한 60% 정도 이렇게 되시잖아요. 60%. 그러면 시가가 2억인 아파트에다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이 경우에는 LTV가 60%면 여기에 60%죠. 그래서 내가 총 불릴 수 있는 대출 금액은 1.2억 원이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각각 여기 소득하고 자산 비율을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더 이상 투자를 할 길이 별로 없죠. 다 묶어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금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DTI하고 LTV를 계속 묶어놓고 있어요. 묶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지금 서울 전 지역은 다 실시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왜 이렇게 났냐면 이때까지 계속 남의 돈으로 투자를 되게 많이들 했었어요. 은행에서 돈 차입해서 계속 이제 돈 투자하고 이렇게 하셔서 결국 이득을 되게 많이 봤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에서 그게 누굴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투자하지 말아라는 뜻이죠. 이거는 일반인들한테 유리한 제도입니까? 아니면 부자들한테 유리한 제도예요? 보면 부자들한테 유리한 제도예요. 그렇습니다. 점점 더 부자가 만들어지게끔 만들 수 있는 제도. 일반인들은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임 하지 말라고. 돈도 없는데 왜 투자하냐 그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기회균등에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보금자리 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참 말들이 되게 많은 것들도 그 운영상에서 문제점들이 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보완을 안 하고 실시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DTI하고 LTV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입니다. 네. 부동산을 이렇게 쭉 취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금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셨죠? 세금의 종류만 해도 둘, 넷, 여섯, 7가지가 붙습니다. 네. 다 붙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부동산의 형태별로 이렇게 세금이 쭉 붙어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취득세, 등록세 이 부분은 이제 지방세가 되겠죠. 취득 행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취득세가 되고요. 취득세에 나오는 부가세가 농특세 거기에 10%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는 등기 등록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각각의 그 목적이 각각 다릅니다. 취득세가 매겨지는 거는 취득행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취득행위니까 그 취득했을 때 취득행위는 언제냐면 잔금을 지급했을 때예요. 네. 이때 잔금 1 딱 할 때부터 여기는 취득세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네. 납세 의무가 이때부터 지금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등록세는 다릅니다. 등록세는 등기 등록에 붙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잔금이라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등기할 때 그때는 등록세를 내셔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 행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부가세 부분이 농특세가 붙고요. 취득세의 10%. 그 다음에 등록세 부가세 부분은 교육세가 있습니다. 교육세, 등록세의 20%. 이렇게 지금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상증세입니다. 무상으로 내가 취득을 했을 때. 그래서 그 상속이나 상속행위, 그 다음에 증여행위에 의해서 조세를 받는 부분을 상증세 이렇게 합쳐서 나오죠. 그 다음에 부가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는 아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여기에 부과되는 부가세가 아니고요. 부가가치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VAT 별도 이거 나오죠? 예. 그래서 말하는 부가가치세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로부터 건물에다가 조금 여러분들이 표시를 좀 해주시죠. 건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사고 팔 때도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예. 건물을 사고 파실 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들은 잘 이제 관광하고 이렇게 많이들 넘어가시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25.7평 이상 되는 경우 초과되는 경우에 혹시 그 분양계약서를 한번 보셨나요? 분양계약서 밑에 쭈르륵 해서 다 이제 계약금, 중도금,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고 잔금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부가세라는 게 붙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가세 부분이 이게 뭘까? 왜 부가세가 붙을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건물을 양도할 때나 건물을 양도할 때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예. 그래서 부가세의 대상 부분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주택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25.7평이 초과되면 붙습니다. 그럼 25.7평 미만이면 붙지가 않죠. 그러니까 25.7평은 85평방미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건 이제 전용 면적이시니까 25.7평의 전용 면적이면 실제로는 32평 정도 되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초과되면 부가세 부분이 주택은 붙습니다. 그 미만은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있죠. 건물 말고 토지.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부분이 붙지 않습니다. 토지는 기본적인 국토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내가 사와갖고 이거를 양도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토지 부분에 대한 거는
부과가 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매매일 때고요. 매매 말고 또 하나의 형태가 있죠. 임대. 예, 임대일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임대일 경우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주택에 25.7평이 초과되는 그것을 임대를 합니다. 그럼 임대할 때는 부가세 부분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임대할 때도 부가세 부분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임대할 경우에도 부가세 부분이 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가세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부분만 일단 면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임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 부가세 부분이 붙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상가 임대하실 때 임대인이 일반 과세자죠. 그러면 일반 과세자면서 임대인이 뭐라 그러는가요? 세금계산서 끊어줄게 부가세 별도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건물과 토지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임대 부분에서 이거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건물 토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그냥 뭉덩으로 봐서 여기를 부가세를 그대로 그냥 과세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왜 여기는 왜 이렇게 될까? 이렇게 의문사항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지의 매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농특세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면허세, 인지세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총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7가지가 붙는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택을 좀 많이 구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이렇게 그 3가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택은 뭐니 해도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이 주택을 딱 취득할 때 대부분 다 어디다가 취득해라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대부분 다 뭐 역세권에 취득해라. 그 다음에 뭐 주거 이렇게 뭐 살기가 좋은 곳에 취득을 해라. 아니면 교육 여건이 좋은 곳에 취득을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강남권에 이걸 부동산에 주택을 취득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게 되면 강남권 쪽이 대부분 다 입지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예, 사통 발달에 교통이 발달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여건도 좋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눠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말로 주거의 안정성, 편의성, 쾌적성 이렇게 3가지를 나눠줍니다. 요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주택을 취득하시면 큰 틀림이 없는데요. 그 부분을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집값 우선은 이게 나중에 집을 사실 때 쭉 한번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집값은 적정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집값이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 자체는 어떻게 따지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집값 부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보통 보면 이제 취득할 때 여러분들이 기준시가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기준시가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시가를 좀 대비를 해봤을 때 기준시가가 상승했던 그런 그 상승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준시가가 2009년도에 1억 정도였는데요. 2010년도에 얘가 1억 2천 정도를 뛰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2008년도에 보니까 한 8천 정도 이렇게 뛰었더라. 그러면 기준시가가 뛰었을 때는 얘는 한 20% 정도 뛰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가가 여기가 만약에 3억이다. 예. 그러면 요거랑 대비를 해봤을 때 이게 3억 6천 정도. 이 정도 되면 집값이 적정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1차적으로 판정을 할 수 있는 기준 자체는 이렇게 기준시가를 좀 보시는 거예요. 예. 기준시가,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땅값 있죠. 땅값에 늘어나는 그 비율, 이 포지션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좋을 겁니다. 주변에 야, 집값 이게 여기 왜 이렇게 비싸라고 이렇게 해서 막 여쭤보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 이렇게 합니다. 예, 집을 취득하게 되면 부대 비용들이 좀 들어가죠. 그 부대 비용들은 취득세, 아까 등록세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법무사 비용들이 들어가실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대출을 하게 되면 대출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얼마 정도 될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자금 조달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 능력이
이만큼 되는데 이자 상환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무리가 있다고 하시면 들어가시면 조금 많이 힘겨워지시겠죠. 그래서 내가 자금을 어떻게 나중에 조달을 할 거냐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4번입니다. 네. 자금 추처 조사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자금 추처 조사 대비는 뒤에 가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 그 국세청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 자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 시스템 자체에 의해서 자금 추처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이제 프레임 가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운 계약서하고 업 계약서. 만약에 내 앞전에 있는 사람이 비과세예요. 네, 비과세.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그 앞에 파는 사람이 비과세다 보니까 이분은 얼마로 신고하도 상관없잖아요. 얼마로 신고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올려달라. 원래는 한 1억인데 시세를 봤을 때 여기 한 1억 5천까지는 괜찮다고 하더라.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좀 업을 좀 써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가 업을 1억 5천을 하면서부터 이분은 뭐가 늘어나죠? 취등록세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인지 조금 더 늘어나고요. 예. 그 다음에 채권 할인도 조금 늘어나요. 예. 이렇게 늘어난 거, 요거를 받아서 나중에 이 사람이 양도를 했을 때 이득이 있을 거냐, 요걸 좀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냥 당장 지금 1억에서 1억 5천을 올렸을 때, 요때 요게 좀 더 늘어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3년 보유를 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시기에는 이건 무용지물이잖아요. 난 요것만 낸 게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양도에 지금 내가 여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적을 보고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매매 서류는 모두 확인하였는가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취득을 할 때, 매매할 때 보면 뭐 법무사 사무실에 많이들 맡기시잖아요. 근데 보통 저희가 신고를 딱 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이 거의 100%가 없습니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데 거기에 관련된 서류들이 딱 매매계약서 한 장, 그것도 매매계약서가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교육을 다 받으셨으니까 이런 계약서 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잘 챙겨 놓으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등기는 누가 할 것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인터넷 등기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나홀로 등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뭐 법무사 사무실에 이제 드리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은 나홀로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등기를 내가 할 거냐,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서 할 거냐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혜택 측면을 봤을 때 7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하셔서 체크리스트 하나 챙겨가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그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세율이에요. 세율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의 경우인데요. 주택의 경우인데 보통 보면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에 취득세는 2%가 됩니다. 취득세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농특세는 여기에 10%니까 0.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등록세는 지금 2%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세는 0.4%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얘는 2.2%였고요. 여기는 2.4%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일반적으로 내는 취득세, 등록세는 다 합치면 4.6%가 됩니다. 요거 살짝 또 이렇게 이제 인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실거래가가 이게 되면서부터는 그 이전에는 보통 그 실거래가로 안 매겼어요. 대부분 다 기준시가나 지방세 시가 표준액에다가 매겼다고요. 근데 거기 매길 때는 보통 10%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시가 부분이 많이 올라가면서부터 이렇게 낮췄는데 실제로 이렇게 변경되는 걸 확인해 봤을 때 절대량은 비슷하거나 이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과세 표준 자체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4.6% 이 부분도 만만치 않죠. 어린값으로 거의 5%대입니다. 1억 원
하게 되면 500만 원 자체가 취득세 등록세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놨다가 이게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주택 부분은 조금 풀어놨습니다. 주택 부분은 지금 이렇게 감면 부분을 조금 해주는 걸로 해서 지금 25.7평 미만 자체는 개인이나 법인으로서 매입할 때는 2.3%까지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할 때는 4%, 그 다음에 상속 신축할 때는 3.1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집을 지으실 때, 등기등록세 자체, 여기 이제 4.6%나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집 지으실 때 같은 경우에는 3.16%만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온화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잘 챙겨 놓으셔서 신축할 때는 3.16%라는 것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주의사항을 보시게 되면,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은 농특세가 지금 비과세 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총합계는 지금 2.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2.3%는 25.7평 이상이 되는 거가 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농특세가 추가로 0.4%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2.7%.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전용 면적 85평방미터에서 이하인 주택은 22%라고 보시면 돼요. 22%.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이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2.7%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2%, 2.7%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2.3% 저 부분은 지금 그 실제로 고시된 부분은 2.3%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농특세 부분에 그런 부분이 그 비과세냐 비과세가 아니냐에 따라서 또 추가가 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이 좀 달라진다는 것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4.6% 얘는 뭐냐 이거죠. 얘는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다 이겁니다. 일반 상가라든지 토지라든지 이 경우에는 이렇게 4.6%를 무조건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6% 되신다는 것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상가의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할 거냐를 상가. 네. 상가의 경우에 보통 보면 뭐 3억 원이다. 총 상가가 3억 원이면 여기 상가를 나누죠. 나누면 건물 있고요. 건물이 뭐 2억 원, 토지 1억 원. 그 다음에 또 뭐 붙죠? 부가세 2천만 원. 이렇게 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보통 건물가액 이렇게 다 계산을 하게 되면 건물가액이 2.2억 원이 되죠. 취득세 낼 때 그러면 2억 원에 때리겠어요? 2.2억 원에 때리겠어요? 토지는 1억 원에 할 거고요. 건물은 2억 원에 할까요? 2.2억 원에 할까요? 즉 부가세를 포함해서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될까요? 부가세를 뺄까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부가세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건물 부분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취득세 부분에 과세 표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자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넣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여기 말씀드렸듯이 25.7평이 넘어가는데 부가세를 넣어서 나중에 취득세 등록세를 계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나중에 과온합이에요. 돌려받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왕왕 이렇게 부가세를 넣어서 계산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더 낸 금은 돌려주세요 라고 환급 절차를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이제 계산을 했는데 얘는 어디다가 납부를 해야 되나요? 이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그 다음에 어디에, 그 다음에 안 냈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를 하시고요. 다만 상속은 조금 좀 여유를 둬놨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상속은 돌아가시면서 상속 등기를 주변에 제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시죠. 옛날에 보면 어르신은 한 10년 전에 돌아가시는데 이제서 상속 등기 하신다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때 그러면 이 가산세 다 내셔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취득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가산세가 붙는 걸로 원래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실제로 들어가실 때 실무 쪽에서는 취득세를 감면을 해주죠. 왜냐하면 취득이나 상속의 행위는 법률 규정에 대한 행위죠.
그래서 법률 규정의 행위는 등기를 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만 나중에 내가 이거를 꼭 딴 사람한테 팔 때 그때 등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굳이 취득세 부분을 늦게 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뭐 가산세 다 내라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다 감면을 해줍니다. 예. 어디냐는 부동산 소재지죠.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입니다. 예.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니고 소재지의 시군구 이렇게 됩니다. 예. 부동산이 만약에 서초구에 있다 그러면 서초구청에다가 갖다 내시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기간을 지났거나 할 경우에는 신고 불성시 가산세가 20%가 됩니다. 예. 그래서 국세 같은 경우에 10%가 이제 일반적인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2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고를 안 하시게 된다면 이 10%만큼 더 20%를 더 내셔야 되니까 좀 이렇게 부담이 좀 되시죠. 그래서 보통 보면 취득세, 등록세 부분은 제때 좀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재테크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붙는 것이 납부불성시 가산제죠. 이 부분은 1만 원당 3원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1일당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미리 좀 납부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등록세. 자, 등록세는 마찬가지 언제까지 어디에 가산세 이렇게 보시는데요. 등록세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소유권 이전 하실 때 나홀로 이제 등기를 해보신다고 하시면 등록세를 먼저 거기 이제 등기소 안에 보시면 무슨 은행이 다 있습니다. 예, 가셔서 등록세를 내면 등록 필증 다시를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인지하고 같이 딱 붙여서 등기 접수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등록하기 전에 등록세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나 성립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등기하기 전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취득 같은 경우는 취득 행위인데 등록세 같은 경우는 벌써 성립이나 확정이 다 이루어지는 부분에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좀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제 등록세는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등록하기 전에 그냥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쉬울 거예요. 가산세 규정은 아까 그 취득세 부분하고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 이렇게 납부불성시 가산세 1일 1만 분의 3원씩 계속 늘어납니다. 그럼 납세를 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디다가 과세를 할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계산 시에는 취득가액은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하고 그 다음에 시가표준액 중에서 큰 금액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시가표준액보다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이 크겠죠. 예. 시가표준액 자체는 감경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일반적인 기준시가보다 더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감경의 차이를 보게 되면 취득하는 실제 거래가액이 더 크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내가 신고한 실제 실거래가액에다가 세율을 때립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산정 방법을 좀 보시게 되면 시가표준액은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건물을 이제 주택하고 주택 이외로 나눠지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개별 주택하고 공동주택 가격은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시군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 다 나오는데요. 대부분 다 이제 공동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국토해양부 있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그 온나라.com, 그러니까 온나라 지금 온나라 or.kr 거기에서 이 부분을 다 이제 공시하도록 이렇게 지금 홈페이지 작업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하시면 확인이 다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인지세입니다. 인지세는 매매계약서 할 때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인지를 붙여요. 인지 붙이는데 그 인지는 이렇게 그 쭉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우표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우표처럼 그 부분은 인지를 딱딱딱 붙이는데요. 그 부분은 이렇게 그 기재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시면 2만 원부터 35만 원까지 이렇게 됩니다. 2만 원부터 35만 원까지. 10억 초과 같은 경우에 35만 원 되는데요. 주택의 경우에는 계약서상 금액이 1억 이하인 경우에는 인지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1억 미만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인지세.